김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이트보드가 있긴 한데 문자와 소설과 욕망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이 뭐 대학생들, 뭐 일반 회사원들,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직접 와 보니까 작가님들이랑 김교환 선생님이랑 최병 선생님도 방금 강의를 하셨고 그분들만 지금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해온 게 너무 기초적이고 막 기본적인 것들이라 지금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김교환 선생님 방금 제가 인사드렸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선생님 책 칼럼 막 읽고 막 밑줄 쳐가면서 읽고 공부했던 그런 선생님이시고 근데 오늘 처음 뵈서 저는 영광이고요. 최병덕 선생님도 제가 인사 못 드렸는데 데이빗 하비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번역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문자 이게 이제 서울 그라피아라고 해가지고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학을 공부해 왔으니까 저한테 강연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자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소설 텍스트를 떠올려봤던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장르 그 다음에 뭐 욕망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문자라는 거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제 생각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되게 막 있어 보이게 지었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문자는 쓰기하고 연관이 되고요. 소설은 읽기고 욕망은 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기보다는 뭔가 막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쓰기가 읽기를 거쳐서 욕망으로 되면 그 욕망이 또다시 쓰기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제가 오기 전에 이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영어로 스크립트 뭐 심포지엄, 페스티벌 이렇게 돼 있는데 스크립트라는 말은 문자로 쓰여진 것을 말하죠. 일종의 텍스트 같은 거고 문자 자체를 의미할 때는 영어로는 레터라고 그렇죠? 레터 문자 그래서 레터라는 말 자체가 나중에 가면 이 소설과 문학을 뜻하는 리터러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리터러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레터에서 나온 거라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 되죠. 이 문학 문자 이거를 다 같이 의미하는 한자가 그롤 문자인데 사실 이 그롤 문자는 문이 문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문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다가 문의를 새긴다는 말이죠. 문신할 때 이제 저 문자를 쓰는데 어딘가에다 뭔가를 새기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되게 있죠.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은 자연하고 이렇게 반대 이항대립 관계로 이렇게 놓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항대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의 문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행위를 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가령 그냥 흙이 있는 곳에다가 인간들이 쟁기질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원래 있는 곳을 이렇게 쟁기로 파고 거기다 일종의 무늬를 만들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 옆에 집을 짓고 살고 하면서 문명이라는 게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나고, 그래서 영어로 컬처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cultivate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잘 길러내고 배양하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말 자체가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문명의 기본 요소가 되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읽고 말하고 하는 언어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라는 측면이에요. 자의성. 언어라는 것은 다 아실 테지만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라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 사람들은 음성 언어가 기본이고 문자 언어가 보충물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음성 언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는 항상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실제 존재가 옆에 있다는 거고, 문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 사람의 실존이 없어도 어디로든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음성 언어가 기본이고 문자가 보충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음성 언어의 보충물로서의 문자라는 개념을 뒤바꿔버린 게 이제 나중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라마톨로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루소라는 사람을, 루소의 고백을 가지고 비판을 쭉 하는데, 루소가, 여러분 루소 아시면, 루소 이렇게 전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되게 외롭고 고독하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나중에 프랑스에 건너가서 셀레브리티가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귀족 집안의 후견을 받아서 그 집에 살게 되죠. 그 당시 계몽주의 시대만 해도 귀족들이 예술가나 작가들을 자기 집에 넣고 먹을 거 숙식 제공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근데 루소가 아주 잘생기고 막 젊고 이래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자기 후견인을 해주는 어떤 부인하고 되게 이제 좋은 로맨스 관계를 맺게 됐는데, 어느 날 부인이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루소가 그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외로워하고 막 그러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인이 없는 방에 가가지고 막 옷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원본이 없으니까 그 부인이 뭐 입었던 옷이나 만졌던 물건들을 막 이렇게 가지면서 뭔가 그걸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만 돌아오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느 날 부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루소가 부인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보고 있어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부인이 밥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입에 딱 넣었더니 그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자기 입속에 넣어서 루소가 막 먹어요. 그만큼 부인이 좋았던 거죠.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데리다가 그렇다,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물에 의해서 보충되고, 그래서 원본이 돌아오면 보충물이 사라져서 보충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본이 있어도 계속해서 보충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앞에 있는데도 그 부인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막 이렇게 자기가 집어먹는 행위들이 이제 그걸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다가 펼치는 주장이 더 나아가서 보충물도 원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걸 넘어서 보충물이 없이는 원본도 없다는 주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충물이 바로 문자이고, 더 확장시키면 기호 일반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이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식의 목소리와 제스처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저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죠.
이 모든 게 이제 다 기호인데 그게 진짜 저라는 원본하고 관련이 많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퀄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런 기호를, 그러니까 자기가 기호를 체현을 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친구 앞에서는 어떻게 다 다르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짜 그 실존적인 모습을 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들거나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을 하죠. 우리가 그 나의 실존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보충물들을 막 씀으로써요.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만지고 말투를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에티켓을 보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리다에 따르면 이런 기호들인 거고 보충물들인 거죠. 그런데 그 보충물들이 나의 실제적인 모습하고 다르게 뭔가 보충적인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SNS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혹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뭔가 전시를 하고 글을 쓰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서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느끼지만 실제 그게 나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계속 되다 보면 그 보충물이 없이는 나 자신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그냥 그 기호로 된 보충물로만 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호가 없이는 원본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보충물이 없이는 절대 실존에 접근할 수도 없고 네가 말하는 그 어떤 실존이 따로 있고 그걸 덧붙여주는 보충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충물이 없이는 그것도 없다 하면서 이 데리다에 오면 이 실존이라는 것 자체를 뭐랄까 부정하게 되는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대문자로서의 어떤 진리 자체가 없다. 그건 항상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충물이 원본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본 중에 하나가 실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되게 이 실존 혹은 진리, 원본 이런 거랑 관련해서 사실은 아주 명약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존하고 보충물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그 보충물 때문에 그 실존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에 처하죠. 가령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소시르라는 기호학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는 글자하고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이게 데리다의 말에 따르면 원본이겠죠. 사이에는 예전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1대1 관계가. 근데 소시르가 한 말은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죠. 되게 자의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드는 예 중에 하나가 가령 우리가 뭐 테러리스트다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또 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중근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똑같은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도 그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틈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뭐랄까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욕망도 생겨나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에서 소설로 좀 넘어와서 소설은 영어로 novel이라고 하는데요. novel이라는 말은 새롭다는 말이죠.
이 소설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래서 문자하고 이렇게 큰 관계는 없지만 새롭단 말이니까. 하지만 전체 장르로서의 문학이라는 그 장르를 놓고 본다면 이 소설은 문자로 된 아주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뭐 호모도 마찬가지고 고대나 중세에도 아직 남아있는 문자 기록들이 있지만 그 전 시대 사람들은 어떤 문학 작품, 이야기, 서사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문자를 가지고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그걸 읽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돼 있었고 대중들은 주로 이제 그걸 읽어주면 들을 뿐이었죠. 대체로 이야기는 구전이 됐고 혹은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주면 그걸 듣고 이해하는 수준까지가 뭔가 중세 시대 서구에서였다면 근대로 오면서 문자의 측면에서 혁명 같은 게 일어나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되는데 종교개혁과 인쇄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맨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이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는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라틴어를 몰라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1517년 이후의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이후를 되게 근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아주 많죠. 16세기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상승을 해서 17세기쯤이 되면 문자 해독률이 물론 지금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시대에 비해서 아주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형식이 탄생을 했죠. 이안 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안 와트라는 사람이 소설의 발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소설의 발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안 와트는 영국 비평가이기 때문에 소설이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있어요. 주 세 사람을 꼽는데 누구죠?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드포,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선생님들 옆에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파멜라를 쓴 사무엘 리차드슨, 그 다음에 헨리 필긴 이렇게 세 소설가를 꼽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동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가 이안 와트가 보기에 이제 소설의 시초가 됐다고 하는 건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기사라든가 왕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랬는데 근대 소설에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겪은 어떤 이야기들을 자서전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최초의 근대 소설들은 일기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전 시대에 비해서 이제 드디어 근대가 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야기의 전면으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읽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소설들의 독자들은 대체로 누구였냐면 글을 읽을 수 있되 글을 읽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일단 귀족 출신들은 원래부터 글을 읽는 걸 싫어했고 중세 이후부터 계속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들은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책을 읽기 싫어했죠. 그래서 주로 소설을 읽었던 독자들은 집에 남아있던 부인들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하인들 이런 사람들 이 주 독자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연애 이야기 읽고 자기들하고 비슷한 계급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즐거워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소설의 제목들이 여러분 이런 초기 소설, 근대 소설들의 목록을 보시면 다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인 에어, 로빈슨 크루소, 조금 이따 설명할 주드,
역수형 다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최소한 한 중하층 정도죠. 아니면 아주 하층 계급이거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도 인생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도 꿈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도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소설이죠. 이 서구 근대 소설들을 읽어보면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하겠지만 그 이야기들의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주체가 있고 주인공이죠. 이 주체가 어린 시절에부터 이렇게 쭉 자라다가 어느 날 뭔가를 바라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집을 나가고 싶다거나 토마스 하디 소설의 여자 주인공들은 다 집을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곳이 다 산골이어서 그냥 뭔가 화려한 도시에 나가서 막 귀부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드 같은 경우는 학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죠. 프랑스의 뭐 마담 보바리 같은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나가거나 어떤 꿈을 꾸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그 자기가 살았던 지루하고 막 권태로운 그 시골을 떠나서 도시 세계로 쫙 들어가죠. 그리고 그 도시 세계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좌절돼서 뭐 죽음이나 비극으로 끝나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그 근대 소설의 주인공들이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방식으로 많이 끝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서양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드디어 최초로 보통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거나 뭘 갖고 싶다거나 뭘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이 사람들한테 허용되지 않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의 욕망이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걸 읽는 부인들이나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그런 뭔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좀 밖에 나가보면 어떨까? 나도 내 남편 보기 싫은데? 나도 다른 남자 만나볼까? 그래서 그 근대 소설의 많은 주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륜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유달리 불륜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일단 가정 자체가 아주 억압적인 환경이었고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의 어떤 엄한 시선 몰래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그 주인공은 여자들이고 왜냐면 남자들은 거의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꿈을 소설이 대신 실현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욕망을 막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고 오늘 1일 연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문화평론가긴 한데 텔레비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새는 거의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일 드라마들이 다 뭐 시부모와의 며느리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남자와의 불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죠. 그게 사실 그 드라마를 보는 주로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주부들의 억압이나 욕망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근대 소설이 그런 개인이 어떤 보통 사람으로서의 개인이 욕망을 가지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하고 소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이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 가치가 표면 위로 싹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은 그 전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문자 해독률이 높아진 시대에 가능했던 거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게 울고 웃고 같이 했다면 소설을 읽는 그 독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골방에 앉아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불을 켜놓고 막 읽는
그래서 혼자만의 경험이고, 그래서 은밀한 경험이고, 그래서 그 문자, 소설 속에 있는 그런 문자들, 그 문자로 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주체들이 되게 다양한 꿈을 꾸고 욕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라는 문제를 이제 한번 와보도록 하면, 제가 무슨 정신분석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주 보통의 의미에서 그냥 욕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원할 때가 있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하지만 목이 마른 거를 욕망이라고 하진 않죠.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되니까. 근데 이 디자이어라는 개념은 그런 신체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훨씬 더 심리적인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리 그 욕망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실현한다고 해도 끝까지 해소되지 않는 어떤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뭐 가령 락간 같은 학자들은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자하고 되게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생각이 언어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보이지 않게 언어가 이렇게 문장이 쫙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어? 나는 뭘 원해? 이렇게. 근데 그 원하는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없이는 그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자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언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기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르네 지라르 같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랑스 출신의 비평가인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구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욕망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어떤 대상,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에게 갈 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매개자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이 매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주체예요. 타자 혹은 타인. 지라르는 모든 욕망은 그래서 모방 욕망이라고 말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땐 절대 생기지 않았다, 인간에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처음으로 욕망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보고 나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이 매개자가 있어야만 이 욕망의 대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뭐 최초의 어떤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때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도 바로 자기와 신과의 관계, 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아벨이라는 대상만 사랑을 받고 자기는 그걸 못할 때 뭔가 이 욕망, 그 아벨이 신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도 생기고 내가 신에게 독점적으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지라르에 따르면 이런 매개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소용돌이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보고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막 치고받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 무질서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면 뭔가 여기 질서를 부여해야겠다, 뭔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전혀 이 욕망의 소용돌이와 관계도 없는 누군가를 잡아다가 네가 모든 것의 원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게 바로 희생양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지라르는 자기의 이제 문학 비평을 통해서 이 얘기를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라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매개체가 옆에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런 광고들도 다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죠. 냉장고를 사고 싶은데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인데 대리석 바닥, 우리는 본 적도 없는 대리석 바닥의 아파트에 거실 한가운데 냉장고가 하나 쫙 있고 거기에 신발을 신는 하이힐을 신는 이제 요즘 집에서 신발을 신고 서양처럼 냉장고를 이렇게 탁 쓰다듬으면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그걸 안 보는 척하면서 힐끔 보고는 되게 질투심을 느끼죠. 그래서 집에 가면 그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고, 남자들의 차 광고 같은 걸 할 때도 당신 같은 클래스는 이 정도 차는 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저 물건을 사게 욕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가짜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라고 현대사회를 비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되게 그게 이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느끼니까 이건 진짜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뭔가로부터 유발된, 촉발된 그런 욕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데리다가 했던 아까 원본과 보충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내 것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보충물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핸드폰이 1년마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도 이걸 갖고 싶어, 저 사람 부러워, 나도 저 패션을 갖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거나 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릴 SNS처럼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죠. 어떨 때는 이런 트렌드가 막 떴다가, 어떨 때는 뭔가 어떤 가치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처럼, 다른 모든 가치를 무너뜨릴 가치처럼 중요하게 여겨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로 바뀌어가고 하는 일들. 진실이 그렇게 계속 세상이 흘러가면서 진실이 그렇게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대체물들에 의해서 그런 욕망들을 갖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없던 욕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부인들과 하인들처럼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책으로 이제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명의 주드라는 소설. 토마스 하디라는 소설가가 썼고, 영어로는 Jude the Obscure, 이렇게. obscure라는 말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말인데, 마치 왕을 뜻하듯이 루이 더 그레이트 이렇게 하듯이 Jude the Obscure 하면서 뭔가 조롱까지는 아니고 그걸 일종의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드라는 사람. 실제로는 이 주드 디 옵스큐어라는 작품은 주드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주드가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이고, 자기 고모 밑에서, 고모가 하는 빵집에서 이제 빵집 일들을 막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학교에 가는 그 시간에도 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고모 밑에서 이제 일을 막 하다가 밤이 돼서야 막 불이 나게 학교에 가고, 그렇죠.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이제 가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되게 존경하던 이 선생님이 이 마을을 떠나게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사진을 찍는데도 주드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다가 선생님이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갈 때 막 쫓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는 크라이스트 민스터에 간단다. 크라이스트 민스터가 어디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하고는
저기를 봐라 하니까 저 산 너머에 빛이 막 나는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저 도시가 바로 크라이스트 민스터란다. 저희 가서 뭐 하세요? 나는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될 거란다. 저희 가면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 너도 크면 저기 와라.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주드한테 이제 저 크라이스트 민스터 대학에 가겠다는 그런 꿈이 막 생기는 거죠. 주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고 그 선생님이 가는 그 크라이스트 민스터에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지랄에 이 삼각형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주드가 아무것도 없는데 고아에다 가난하니까 크라이스트 민스터 대학에 가려고요. 그 크라이스트 민스터 대학은 오늘날로 말하면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그런 대학이에요. 이 소설이 나온 때가 1895년인데 1895년만 해도 이런 주드같이 못 사는 하층 계급 청년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부르주아 계급에서나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죠. 주드는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막 책을 사서 라틴어 공부를 막 독학하고 그래서 결국 크라이스트 민스터에 가서 일단 가서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 봐야겠다 하고는 기술을 배우는데 그게 바로 석공기술이에요. 주드가 석공기술, 그러니까 돌에다가 이렇게 정으로 돌에다가 무늬를 새기거나 하는 일을 하는데 대체로 주드가 하는 게 뭐냐면 돌에다가 문자를 새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로 성경 구절 같은 거를 새겨서 성당이나 교회에 장식물로 있는 거기다가 문자를 막 새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문자는 그냥 단순히 주드의 직업 소개에서 주드가 새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드는 문자를 새기면서 나도 언젠가는 크라이스트 민스터 대학에 가서 이렇게 문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욕망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어린 주드가 크라이스트 민스터를 맨 처음 봤을 때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 크라이스트 민스터를 본 그 언덕에 있는 어떤 버려진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나 이렇게 새기는 일을 거기 맨 처음 하죠. 거기서도 이제 문자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주드가 열심히 석공일을 하고 막 독학을 해가지고 결국 크라이스트 민스터 대학의 학장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입학을 시켜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답장을 기다리는데 답장이 오죠. 그 답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주 정중한 루트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드가 막 이제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크라이스트 민스터 도시를 떠나버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설의 후반부 이야기가 펼쳐지죠. 수 브라이드헤드라는 자기의 사촌을 보자마자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사촌하고 동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촌 역시 이 사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 성경 구절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돌에다가 박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로 뭐 뜨개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무늬를 막 그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문자라고 하는 거랑 되게 밀접하게 얽혀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같이 살게 돼요. 결혼 대신 사촌이니까 19세기만 해도 사촌 간의 결혼이 있었지만 이미 19세기 말엽이 되면 그게 흔한 일이 아니게 되고 수군거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주드하고 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또 다른 데로 떠나고 하면서 계속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식들을 이제 많이 낳는데 그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주드하고 수가 어디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다른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쪽지 한 장만 딱 써놓고 자살하죠.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Because we are too many 이렇게 써있었어요. many도 이렇게 썼죠. many. 여기 틀리게 우리가 너무 많아서 엄마 아빠가 고생하니까 우리가 없어서 죽겠다 하고는 제일 큰 애가 자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갑자기 거의 실성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둘은 문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속 책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수가 이 사건을 딱 겪고 나서 교회로 그냥 막 가게 돼요. 새벽기도 막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벌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비판했던 그런 기독교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드는 그냥 이제 혼자 돼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막 흘러서 다시 크라이스민스터에 오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저 대학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그 자기 또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대학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하다가 그 내린 비를 맞아서 폐병에 걸려서 죽게 돼. 그 죽는 날 크라이스민스터 대학에서 졸업식이 막 열리고 사람들이 막 만세 만세 부를 때 주드는 욥기의 한 구절, 욥이 하나님한테 일종의 테스트를 받잖아요. 가려움증에 막 걸렸을 때 왜 나를 여자의 뱃속에서 낳으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드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만세 소리와 함께 죽어가는 게 이제 이 주드 디옵스교의 소설이죠.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고, 하디가 신문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설로 쓴 작품이에요. 이 소설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문자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린 주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큰 성년의 주드에 이르기까지 이 주드를 계속 추동하는 매개체가 바로 문자예요. 라틴어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다른 대학생들이 읽는 어려운 철학책들, 이런 걸 읽으면서 자기도 저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 제도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문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계속 추동시키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드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시 석공이니까 또한 문자를 새기는 방식으로 그 욕망을 키워내는 거죠. 문자하고 욕망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막 끼치면서 계속 강화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마담 보바리라는 작품인데,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작품이죠. 보바리 부인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못하실 장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보바리가 시골 에마가 보바리라는 의사하고 결혼을 해서 시골에 가서 사는데, 이 남편의 의사는 아주 성실하고 그냥 착하고 지루한 사람이라서 거기 못 견디고 막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계속 바람을 피우다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실제로 할부로 막 물건을 사서 막 선물을 해주다가 그 돈을 못 메꿔가지고 그냥 비소를 먹고 자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엠마가 보바리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너무 착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권태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려서 읽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보바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아버지가 수녀원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고, 거기서 이 엠마를 비롯한 학생들이 항상 하는 일들이 뭐냐면 로맨스 소설을 막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 기사가 왔으면 좋겠어, 난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하면서 계속 그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읽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여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는 걸 계속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주 그냥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고 재미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남자라면 그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대적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전에 주체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중세나 고대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어떤 신분이나 환경이 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꿈을 안 꿔요, 거의.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함을 막 느끼면서 살죠. 그러는 이제 근대 이후가 되면 그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들이 을 가진 주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남자든 여자든. 가령 적과 극 같은 경우에는 줄리안 소렐이라는 이 주인공이 계속 출세를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분을 막 뛰어넘어가다가 이제 비극을 맞게 되죠. 근대 소설은 다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해방적인 역할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예요. 프레데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노예, 도망친 노예가 있죠. 그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맨 처음 한 게 바로 영어라는 문자를 읽는 거.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문자를 읽는 건 그렇게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문자를 읽으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하면서 자기가 흑인 해방운동에 투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해리엇 제이콥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 노예도 문자를 깨우치면서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써가지고 흑인 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을 계속 넘어서게 하려는 그런 것이 노예 이야기에서처럼 해방의 기운으로 막 생겨나기도 하고, 또 뭐 보바리처럼 불륜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을 쟁취하는 걸로, 또 주드처럼 그 자기 시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생활 방식을 살게 만드는, 대학에 가려고 한다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영향들을 끼치죠. 그 가장 근본적인 바탕 속에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문자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는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주드나 보바리처럼 소설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읽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아주 줄어들었고, 이제 문학의 시대 자체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이제 문자의 시대 자체도 저물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문자하고 이미지인데, 그 문자의 자리를 지금 이미지가 대체하고 있는데, 그 둘은 뭐랄까 다른 속성을 가졌지만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어떤 거는 해독을 해야 되는 거고, 문자는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인식할 수 있는데,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기만 하면 다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죠. 애가 떠들면 유튜브 보여주면 조용해지고, 애들이 요새 다 유튜브에 중독돼 있다고 하죠. 노인들도 중독돼 있고 애들도 중독돼 있고. 이미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잘 안 주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자가 훨씬 깊다 막 이런 주장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 그런 주장을 해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 이미지의 시대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지도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욕망을 이렇게 가지게 될 때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예전에 문자가 있다면 지금은 이미지가 하고 있는데, 사진이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 경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들도 사실은 하나의 문자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라고 하는 언어, 그래서 이걸 다른 학자들은 시각 언어라고 하죠. 이 이미지라고 하는 시각 언어를 해독하는 거, 마치 우리가 문자로 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걸 해독하듯이 이미지라는 시각 언어를 해독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이미지의 시대에도 사실은 문자가 그랬듯이 벌어지는 갈등들의 양상은 사실은 똑같아요. 아까도 소시를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리다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본질과 그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문자 사이에는 항상 갭이 이렇게 있는 거고, 간격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항상 의견 차이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른 욕망을 가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과를 보고 먹을 거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맥북을 생각하고 다 다르죠. 그 이미지도 이제 하나의 문자라면 오늘날처럼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둘러싼 짧은 문자들이 대세인 시대, 이거를 SNS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페북, 그다음에 트위터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메시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사진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아주 그리고 밑에 짧은 글만 있죠. 페이스북은 주로 글을 쓰지만 그 글도 논문 쓰듯이 길게 써버리면 라이크를 못 받게 되죠. 트위터는 아주 140자라고 정해져 가지고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 문자는 점점 짧아지고 이미지는 점점 늘어나는 시대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 문자 혹은 그 이미지가 가리키는 진실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걸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럼 결국 다시 데리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문자로서의, 대문자 T로서의 트루스, 그런 진리가 과연 오늘날 시대에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자를 읽으면 혹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있는 그 사진이라는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기를 딱 읽으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문자와 이미지가 말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실체 혹은 원본, 트루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의 생각,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옆에서 가스통을 든 할아버지들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북한에서도 조선 민주주의를 외치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트럼프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어떤 문자는 하나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들은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거야, 이것만이 진짜다 라고 외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촛불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란 건 이런 거야 라고 해봤자 그 반대편에 있는 시위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혼란스럽고 뭔가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가치 상대주의 이런 게 되죠. 모든 건 다 달라. 모든 건 다 상대적이야. 내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맞는 거야. 내가 광주 사태라고 말할 건데 나는 그렇게 본다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표현의 자유도 없어?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80년에 일어난 5.18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직도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혹은 북한의 군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사실 그게 문자하고 그 문자가 지칭하는 그 대상 사이의 갭 때문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문자는 욕망을 계속 만들어내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가치가 있고 나는 그걸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억압된 곳에 있는 경계선 아래에 있는 어떤 주체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해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초기 근대 어떤 시기였다면 이미지가 그 문자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각각이 다 이제 이 대중의 범주가 확 늘어나고 모든 사람이 문자를 해독하고 이미지를 해독하는 시대가 되면 오늘 같은 시대죠. 오늘날 같은 시대가 되면 그 욕망 그 다음에 그 문자와 이미지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게 해방의 역할을 하고 욕망 실현의 역할을 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거죠. 그런 게 저는
SNS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시기에는 정부나 혹은 내 친구 혹은 내 페북 친구 혹은 누군가가 뭐라고 이렇게 딱 뭔가를 던졌을 때 문자나 이미지의 형태로 내 뭔가를 던졌을 때 그것이 이제 나로 하여금 욕망을 막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지만 가령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1부터 100까지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 이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1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100의 민주주의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막 침투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혼란의 상황인 거고 아수라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만이 중요해져 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고 나는 페미니스트고 나는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해. 그러고 하면 그 페미니스트의 관점 속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뭐랄까 이 한국 사회 문제점들을 막 만들어내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이제 남성 차별주의라는 시스템 속으로 막 몰아넣는 방식,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 않는 다른 모든 가치들은 다 맥래쉬가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일들, 뭐 이제 페미니즘이 아니라면 뭐 다른 것이라도 언제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펼쳐질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답은 없고요. 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지젝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다시 대문자 트루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다시 뭐랄까 플라톤식의 혹은 근대적인 대문자 진리 그리고 다른 것들은 가짜인 그런 진리가 있다고 다시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또 한편에는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모든 건 다 구성되고 진리는 없고 텍스트 바깥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가치 상대주의.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 그냥 우리 둘이 싸우지 않고만 지내면 돼. 이런 생각, 이 두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후자의 생각이 지금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제가 SNS에 대해서 말했듯이 오늘 대중들은 알게 모르게 이 관점에 따라서 자기에게 올바른 진리만이 진리라고 믿는 그런 대문자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정치의 뭐랄까 핵심은 정체성 정치인 거예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군인이냐, 이런 정체성이 진리를 다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것들이 뭘 의미하고 그것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자라든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 뒤에 뭔가 어떤 고정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식의 의미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동력인데 그 해동력을 계속 기르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고 도시를 읽고 세상을 읽어내야 뭔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